자, 안녕하세요. 자, 세법학 우리 심화반인데 총 12번 정도 하더라고요. 세법학 1이 있고 세법학 2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직 대부분 이제 기본 강의 듣고 막 이렇게 동차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다 쓸데없는 생각인데 어쨌든 동차 하려면 지금 요거를 잘 진짜 소위 말하는 순수하게 동차하시는 분들 있잖아. 심화반이나 뭐 이런 거 안 들은 친구가 동차하는 경우 본 적이 없어. 동차를 듣든 뭐라든 미리 세무회계도 다 드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세무회계 수업 있잖아요. 심화반 말고 그냥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어 되게 많거든. 여러분 말고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랑 세법학도 다 드러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붙어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차 시험 한 번만 돼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 두 번째 준비하면서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잘 붙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 의외로. 왜 그러냐면 그 계속성이 있는 거야. 계속성. 공부를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1차 한번 떨어져. 아, 충격이다. 어? 멘탈이 뭐 깨진다 막 그러지. 자기 멘탈을 자기가 맨날 깨. 그래서 그 떨어지고 몇 달 놀고 이제 다시 시작해. 막 찬바람 불어야 공부는 시작이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그러면 여름엔 항상 놀아. 여름엔 휴가에 항상. 그리고 겨울에 공부하고 뭐 이러니 잘 돼. 공부 계속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럼 세법학은 총 1부, 2부 100점씩 나오는데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서 이제 점수가 앞으로 조금 높아질 거야. 옛날에는 과락만 40점만 넘으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60점 넘어야 될 수도 있어, 이제. 특히 1부는 좀 많이 쉬워졌고 2부는 예전 난이도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단답형 세법학이 단순하게 두 줄, 세 줄만 써도 되는 문제들이 많아. 법령에 기반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오기는 해요. 중요한 거 위주로. 주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예전엔 하나의 주제를 굉장히 딥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법리나 이런 걸 많이 깨우쳐야 되는데 2는 여전히 그래요. 2는. 근데 이제 1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했어. 2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거 하는데 그 유예 때 정도 하면 되고 동차 때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은 무슨 과목이 있냐면 국세기본법이 있어. 국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세법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1차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1차 시험 있죠. 1차. 1차 시험에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제 점점 높아지는데 국세기본법은 세법학 내용이 많이 나와.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정도 듣고 막 했는데 5문제 나오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게 많이 나와. 5문제 중에 몇 문제? 5문제.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세법학 내용이 꽤 많이 나와. 그래서 국기법을 좀 많이 할 거야. 국기법. 국기법은 이제 여러분 동차 강의 줬는데 그거 봐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작년 기본 강의 한 거 있거든. 그거 보셔도 돼.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증세 이렇게 있어요. 상증세. 요 중에서 얘네 둘은 난이도를 좀 낮췄고 얘네들은 그래도 작년 재정해 보면 어느 정도는 유지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 법리가 여기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법학 2는 부가세, 부가세법. 부가세도 올해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좀 난이도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것만 나왔어. 중요한 것만 나왔는데 물음을 되게 정교하게 내 이제는. 물음은 세법학 아주 정교하게 내서 물음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딱 스페시픽하게 딱 찍어서 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완전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올해 마일리지 문제 같은 경우도 공동적립 마일리지 이런 거 우리 CJ 예전에 수업 들을 때 같이 모아서 마일리지 하는 거 그걸 딱 물어봤거든. 그거 요건 물어봤는데 자기 적립 마일리지 뭐 타인 적립 마일리지 이런 애들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 게 있고 개소세라는 게 있어. 개별 소비세. 개소세.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 소비세 고가품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요거 있고 지방세 있어. 그리고 조특법 있어. 조특법. 올해 조특법은 참고로 되게 어려웠어.
되었는데 나 약간 반성했어. 반성한 게 수업은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야. 다 했는데 뭐 엄청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래. 근데 이게 요즘에 실무에서 좀 이슈가 있었어. 이슈가 있었는데 설마 그런 것까지 했는데 뭐 교수님 뭐 그런 거 냈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보험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지? 보험 세무사분들 그런 분들이 팔고 다니는 이상한 상품이 있어. 그 상품 문제를 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보험하시나? 그런 근데 약간 비판적 견지에서 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요거는 우리 수업 때 안 해.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요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 요렇게 해서 5개 세목을 할 건데 미리 예습을 좀 하시고 그렇다고 뭐 바로 기출문제만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서로가 마음 다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있지. 중요한 거만 할 거야. 중요한 것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세기본법부터 가봅니다. 국세기본법. 목차 1장 가봅니다. 1장. 1장에 거의 총칙 나오죠. 총칙 한번 보면 되고 총칙에서 세 번째 내용 중에 세법 등과의 관계 있지. 아니 앞에 그 총칙에서 한 페이지 앞으로 해봐. 특이한 놈이네. 자, 어쨌든 거기 통칙의 세 번째 세법 등과의 관계 보이지. 그거 중요한 거야. 그리고 기간과 기한, 송달, 인격. 그래서 1장은 의외로 중요해요. 1장이. 여러분들 아직 유인물 못 받았죠. 그쵸? 그래서 23년도 기출문제도 제가 같이 풀어드릴 거거든. 그거는 요 책에 안 들어가 있어서 유인물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세법 등과의 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교재 어디로 가느냐? 6페이지 갑니다.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다른 법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야. 다른 법률이 이제 개별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개별세법이 뭐냐면 국세기본법 이외에 다른 국세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법률이 다르게 쓰일 수 있지. 첫 번째 케이스는 다르게 쓰이는 거야. 얘는 A라고 했는데 얘는 B라고 해놓은 거지. 그렇지? 두 번째는 뭐야? 얘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만 적혀져 있을 수 있지. 그죠? 세 번째 내용 뭐야? 여기는 없는데 여기만 적힐 수 있지. 이렇게 B라고. 그럼 이슈가 되는 건 첫 번째 요 상황이야. 이거는 국세기본법의 공통적인 사항을 다 정하고 있는 거야. 국세기본법은 다른 법률의 공통적인 사항을 한꺼번에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절차 규정이라고. 내가 억울해. 세금과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불복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개별세법에 안 적어놓고 국세기본법에 적어놓고 너 불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절차 규정이 있어. 세무조사 받아. 그럼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이 이제 국세기본법 같은 데에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언제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뭐 제척기간 이런 거 다 국세기본법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고. 개별세법에 만 있는 것들이 있지. 뭐 법인세, 세율, 국세기본법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거 둘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상속증여세법에는 후발적 경종 청구라는 게 있는데 6개월까지도 할 수 있다. 근데 국세기본법은 3개월이래. 서로 다른 게 있어. 그러면 너 같으면 얘가 총칙적인 규정이니까 얘를 쫓아갈 거야. 얘가 각칙적인 규정이라니까 B를 쫓아갈 거야. A 갈 거야. B 갈 거야. B를 간다고. B를. 그치? 서로 다르면 얘를 가져가는 거야. 얘를. 이해하셨죠? 이게 오히려 특칙인 거야. 특칙.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요 정도 우선 기억하시면 돼.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연대 납세 의무 있어. 연대 납세 의무. 그러니까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둘 이상이 같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공동사업을 해. 갑하고 을이 공동사업을 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둘이 같이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VAT, 부가세가 사업 장별이잖아. 1억이 나왔어. 그럼 내부 지분이 6대 4야. 손익분배 비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갑과 을에게 각각 1억씩 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누구한테든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연대납세무야. 공동사업을 하면 연대납세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거야. 그냥 갑한테 달라든 을한테 달라든 상관없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사업장이 A라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A 사업장에 얘기를 해. 그리고 대표한테 얘기를 해. 근데 인마가 개털이 됐어. 그럼 얘한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소득세법에 가보면 연대 납세 의무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원칙이. 물론 합산과세 하면 또 다시 예외로 들어오지만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 없어. 그러니까 내부 지분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하고 만약에 갑이 60%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을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미안해. 을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소득세법은 갑에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연대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이해하시겠죠? 이게 개별세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난이도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딱 요거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돼. 옛날에는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유예생들 정도 되면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그냥 한 번만 예를 들어볼게. 편하게 들어요.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있어.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 근데 개별세법에 가보면 세무조사하면서 질문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 규정이 있어. 그랬더니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려면 요건이 필요하거든. 요건이. 세무조사하려면 법령의 요건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요즘 신문 같은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갑자기 무슨 되게 높은 분이 예를 들어서 전마들 혼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세청에서 막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누군가를 한다던가 이런 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법적 권한은 어디서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궁금해. 아니 걔가 무슨 말을 한다고 꼭 세무조사를 하느냐.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지. 뭐 옛날부터 그랬어. 유치원 같은 데 있지. 유치원. 한때 유치원 문제 많이 됐잖아. 유치원은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하겠다 막 언론에 나오고 그런데 뭘 조사를 할 거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인데 그것도 신기하긴 해. 신기하긴. 근데 어쨌든 간에 세무조사권이라는 게 있으려면 법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었어. 근데 했어. 그러면서 국세청이 나중에 법원 가서 나는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개별세법에 적혀 있는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의 질문 검사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거에 따라 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은 오로지 국세기본법에만 있는 거고 질문 검사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질문검사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중첩되는 건 아니다. 그 때문에 개별세법이 우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첩이 될 때만 우선하는 거지 각각 범위가 달라. 스코프이 다르다고. 그럴 때는 함부로 우선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판례들이 있어.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제 동차나 뭐 심화만 할 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해하시겠죠? 요 내용이야.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간과 기한이야. 기간 계산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기한이 의미가 있는 거야. 기한. 기한이라는 건 언제까지 끝내라 이런 거지. 그렇죠? 기한. 영어로 뭐야? 기한. 영어로 이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해봤어요? 회사에서 기한을 뭐라 그래요? 기한이라고 그래요? 아, 영어는 안 써서? 기한 뭐라 그래? 보통 due date 이런 말 많이 쓰거든. 이때까지 끝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due가 언제예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 due date 이렇게 얘기한다고.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뭐 이런 얘기야. 언제까지 심하게 쳐야 되냐 이거지.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한이야. 기한. 그러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신고 또는 납부 기한 이게 대표적인 거지. 그렇죠? 세무사 언제 제일 바빠? 세무사 언제 제일 바빠? 5월? 이제 개인소득세니까 5월 달이 제일 바쁘지. 그리고 혹은 3월 달이 제일 바쁜 거야. 왜? 그때까지. 그렇죠? 여러분만 시험 공부를 초치게 하는 게 아니야. 평생 인생이 초치기야. 그러니까 그 신고도 그러는 거야. 신고도 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도 그날까지 하면 이때 막 몰려.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아주 그냥 어? 미리 해놓으면 돼요. 왜냐면 과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1년 동안의 소득은 12월 말까지니까 자료 받아서 1월, 2월 3개월이나 줬지만 마지막에 몰려하는 거야 인간들이. 다 그래 다. 그렇지? 이런 게 기한이라고.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야?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최고 걱정은 뭐야? 얼마 나왔는지? 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니? 어? 이거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야? 그거 생각해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너무 암기 이러지 말고 상황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기억이 오래 남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여러분의 기억은 보통 그렇대요. 시험장에 선생님 말씀이 들렸어요. 뭐 그런 지문들이 있거든. 농담만 기억해. 맞아. 선생님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러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있다라는 거면 본인은 걱정은 뭐야? 본인 세무사야. 걱정이 뭐야? 걱정이 없어? 너무 이제 그럼 너는 걱정이 뭐가 돼서? 그치 첫 번째 기한 안에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지. 불성실한 사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 너는 너 딱 대답하기 좋겠다. 어쨌든간에 불성실의 아이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뭘 걱정하겠어? 그렇지. 넘길 생각부터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넘기면 어떻게 하는지 넘겨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제일 중요한 게 야 넘기면 인생 길어. 넘기면 어쩌나 넘겨도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지? 넘기면 돼 안 돼? 안 돼. 원칙이 안 되는 거야. 넘기면 안 돼. 원칙은 안 돼. 왜 넘겨? 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또 뭐냐 이거지. 안 된다. 이게 사고를 좀 셀프로 확장시켜 봐 이걸. 이 상황에 몰입해서 실무하는 게 별게 아니야. 그렇잖아? 이런 거야.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우리 애가 클라이언트가 자료를 대해주게. 그분 클라이언트 빡센 분이긴 해. 근데 계속 뭐 이렇게 이상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지. 이건 의미가 없는데 막 집착하면서 자료가 늦게 나와. 그래서 걔가 좀 늦게 했어. 늦게. 그래서 법인세 신고 3월 31일이잖아. 언제 했냐면 3월 31일 전산을 신고한단 말이야. 엔터를 눌러야 된단 말이야. 엔터를 누르는데 나는 그때 이제 자고 있었어. 우리 애들 뭐 알아서 했겠지. 뭐 되게 조그만 클라이언트니까. 근데 11시 59분 50초에 마감했어. 대박이지. 근데 그래서 나는 못할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나는 그 아이가 11시 50분까지도 연락이 안 돼. 그다음부터 내가 전화하기 그렇더라고. 왜냐면 이 나머지 10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힘들잖아. 근데 얘기를 다음날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세무사회가 얘도 이제 갑자기 옆에 있으니까 친구니까 같이 동료니까 하면서 막 미쳐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걔도 마지막 엔터 왜 이렇게 막 안 돌아가는 거야. 모래시계 막 안 돌아가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 와중에 옆에 애가 뭘 했냐면 가산세 계산하고 있었어. 제일 먼저 이게 문제가 가산세야. 가산세. 무신고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안 하면 무신고야. 무신고. 이게 대박인 거야. 그날까지 안 하면 조금 늦어도 봐주느냐 그런 거 없어. 무신고야. 무신고. 이 말 자체가 대박 무서운 거지. 응? 무신고면 가산세가 몇 프로야? 20%야. 20%. 물론 감면을 받겠지. 좀 늦게 하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은 있어. 하지만 20%야. 그렇지? 이 20%가 뭐에 20%야? 납부할 세액이 20%야. 그러면 또 긍정적인 애들이 생겨. 납부할 세액이 20%?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제일 잘 알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납부할 세액이 20%? 그러면 원금의 20%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직 긍정적이네. 너는 언제까지 20%? 아니 그냥 무조건 20%라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좀 빨리빨리 신고했으면 감면해 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그것까지 생각이 드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거야. 아직 세상을 사는데 응용력이 없어. 너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 너는? 그래? 나는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애들은 신고를 나중에 하자. 납부할 애들부터 하자 이 생각부터 들어. 사람 당연히 그런 거야.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애들은 늦게 하는 거야. 늦게 쳐내는 거야. 빨리 쳐내야 될 거 아니야. 밀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이게
세무조정 할 게 많으면 재고 같은 거야. 오늘 몇 개 쳤어 그런단 말이야. 어? 오늘 5개밖에 못 쳤어요. 너는 지금 이렇게 10개는 쳐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선입선출이 아니라 골라서 개별법이네. 이거를 낼 애들만 고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매출 수익 금액의 0.7%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0.14%니 0.07%니 0.14%니는 무조건 낸다. 둘 중 큰 거로 낸다. 가산세를 낼 때.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올해 시험 문제야. 올해 무슨 가산세. 그치? 대부분 이것만 적어. 이것만. 이걸 왜 안 적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우리 애도 그 회사가 납부세액은 없었어. 납부세액 있었으면 11시 59분 50초까지 못 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와 동시에 신고하고 나서 그러면 50초 끝났는데 그 사람은 공인인증서 깔아놓고선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10초가 넘게 걸린다. 어떻게 미리 납부한 애들은 이미 3, 4일 전에 끝나. 대부분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애들이 마지막에 끝나지. 클라이언트한테 뭐를 줘야 돼? 납부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납부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된다고. 실무할 때도 이런 거야. 3월 30일까지 하니까 나는 3월 31일 날 딱 해. 하루 전에 빨리 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줘. 납부할 세액이 10억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 10억?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나 돈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끝내는 애들이 있고 러프하게 대충 얼마 나옵니다. 이게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근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우리도 마음이 좀 편하지. 일단은 납부하는 거 클라이언트 세액 없습니다까지만 얘기해주고 나머지 뒷작업을 하니까. 하지만 여기에 걸린단 말이야. 신고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날까지는 해야 된다. 이날까지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그렇지만 좀 늦게 할 수도 있지. 대신 가산세를 감면을 해줘. 하긴 했으니까. 일정 기한까지. 뭐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배우면 되고. 그러면 예외는 없느냐? 항상 세법은 있다고 하잖아.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가 있잖아. 예외. 예외는 뭐가 생각이 들겠어? 기한이 그치. 연장해 줄 순 없냐, 연장. 딜레이 해줄 순 없냐. 하루만 더 주세요. 그런 거잖아. 하루만 더 주세요. 하루만. 이틀만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지. 그치? 쉽지 않은 거야. 옛날에 내가 이제 회계법인 처음에 갔을 때 법인세법에만 있는 규정이긴 한데 특칙이니까 법인세를 연장할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있는 사유를 얘기해주고 외국이었는데 그 회사 좀 특이한 회사였어. 원자력 발전 있죠.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북한에다 세우는 회사였어. 경수로 발전. 근데 미국 회사인데 뭐 장부도 거의 없어. 그래서 미국 회사인데 근데 한국 이제 고정사업자라는 게 있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해야 된다는데 걔가 장부가 나 아직 없는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던져주겠다는 거야. 없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출 있냐 그때 매출도 없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직구만 있다 이거 아직 직구만 미 정부에서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직구인데 뭐 돈이 얼마 들어왔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가산세가 없어. 그때 납부할 세액이 없었거든. 근데 매출 있다 하더라도 뭐 어쩌고 괜찮아 했는데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없냐 이거 없냐 그거 말고는 그냥 없냐 이거야. 그래서 야 대한민국 없어 니네 나라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막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뭐 감사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어디팅 뭐 어쩌고. 야 그 회계감사하고 세법 무슨 상관이냐 막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생기더라고. 나중에는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개별세법의 특칙이고 예외로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예외로 네가 생각하기에 즉 연장을 해줄 만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유야. 사유. 언제 연장해 주냐 이거야. 힘들어서요. 돈 없어요. 뭐 이런 게 연장 사유는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원칙적으로는 뭐에 있어서는 신고에 있어서는 납부는 연장 사유가 될 수도 있지. 돈 없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 사유가 의미가 있겠지. 사유가. 근데 사유가 많겠어 적겠어? 많아. 적지 않아. 너는 네 생각과 반대부터 대답해. 생각보다 많지. 근데 중요한 사유는 몇 개밖에 없지. 중요한 사유는. 그 사유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교재 잠깐만 보시면 10페이지에 그 사유가 있는 거야. 사유가.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대. 도난을. 이런 거 중요한 사유지. 그치? 재해. 불났어. 뭐 어떻게 하겠어. 신고 힘들지. 그쵸? 재해가 있으면 또 각 개별세법에선 세액도 빼주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실무에선 1번은 잘 없지. 1번은 천재지변인데 1번은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는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우리 동네 지금 뭐 힘들어요. 뭐 우리 동네에 지금 홍수가 났어요. 이런 얘기하면 너만 났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많이 연장을 해줘. 부가세 신고 한 달 연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직권으로도 연장을 많이 해주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설날 꼈어. 설날. 지금 이번에는 설날이 언제지? 설날인데 추석이 언제지 이번에는? 9월 말이야? 그러면 뭐 어쨌든 설날이 예를 들어서 1월에 막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잖아. 근데 설날이 1월 예를 들어서 뭐 샌드위치 끼고 막 1월 27일 날 1월 27일부터 시작해. 이러면 할 수 있구나. 설날 1월 25일까지인데 예서 설날이 1월 4일 날 끝나. 그러면 뭐 끝나고 와서 바로 하기 그렇잖아. 내가 신고를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것도 그래. 역시 뭐 일을 해야지 이게 그 마음. 어쨌든 이러면 다음날 와가지고 하려면 그 전에 다 끝내고 와야 돼. 그럼 막 우리는 초치기 하고 있는데 설날 때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환장하는 거지. 국세청도 그걸 알아. 그래서 연장을 해. 그것도 세무사에서 잘해. 연기 신청을 협회 차원에서 막 그 의견 개진을 해. 이번 설날 아시죠? 막 얘기를 해. 우와? 그랬더니 25일 날까지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연장 며칠 해야 돼. 그럼 뭐 플러스 3일 진짜로 해줘. 핸드폰을 막 주고 그런단 말이야. 납세자들 이제 등록된 번호로 다 일괄로 메시지 보내고 그래요. 실제 직권도 많이 하고. 나만 일어난 사정일 수 있잖아.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지. 2번은 조금 많이 해. 아파 중상해. 근데 다 아프지. 야, 내 나이쯤 되면 안 아픈 사람이 뭐 다 아파. 다 나 힘들어. 나도 그렇잖아. 네, 일본 갔다 오는데 그 쇼핑하고 그러잖아. 나는 이제 뭐 못 들어요. 내가 어깨 아파가지고 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내 가방부터 아무것도 안 들었어. 우리 같이 다니는 애들이 다 들었거든. 진짜 다 들어. 이만큼 들었는데 힘들어 하더라고. 그렇게 힘들진 않아. 내가 하나씩 사줬거든. 그러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계속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6개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해야지. 그냥 조금 아픈 정도로 안 돼요. 아니면 동거 가지고 뭐 사망이거나 상중이 돼. 거기다가 대고 신고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지. 그렇잖아요. 되게 유명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 거야. 이게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들이 한다. 피상속인이 죽고 나면 상속인들이 하는데 아들 이제 장남이 대표로 신고하기로 했어. 근데 그 장남의 또 태아가 이제 한 달인가 2달 된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 연장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 없으니까 신청은 안 한 거야. 신청은 안 해도 사유는 있잖아.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어겼는데 사유는 있었다 이거지. 미리 가서 내 연장해 주세요 라는 액션은 없었는데 사유는 있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유가 있어. 근데 그 전에 와서 신고 좀 밀어주세요 라고 얘기는 안 했어. 되게 어려운 얘기지. 근데 애가 죽었어. 애가. 그죠? 이 대법원까지 간 거야.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하는 거야. 대신에 신청 안 했어도 제재가 뭐야? 가산세 있잖아. 이건 안 내. 이건 안 내는데 신청을 했어야 된다. 그럼 뭐 억울할 게 하나 없지.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상속세 신고는 미리 그 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세제 혜택이 있어. 그게 신고세 공제라는 건데 혜택은 못 주겠다. 대신 우리가 혜택은 못 주더라도 무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묘수를 쓴 거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산세 면제 사유 중에 하나가 얘야. 얘네들이야. 지금 여기 기한 연장 사유가 다 가산세 면제 사유야. 충분히 있을 만하구나. 그런데 신고기한의 연장과 가산세 부과 제외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신고기한 연장은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절차를 거쳐서. 안 그러면 신고 못한 애들은 나중에 와서 다 뭐라고 그러겠어. 제 사정이 이래요. 그거 다 듣다 보면은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재해가 있었대. 재해가. 그렇잖아? 막 별의별 재해는 도대체 뭐냐 이걸 국어적으로. 화재 전화 재해 막 우리 집 애가 나갔어요. 뭐. 가출을 해서 우리 집엔 재 같은 애요. 걔가 보물 같은 애요. 뭐 이런 얘기가 가족 우리 집 보물 1호예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못해. 미리 와서 얘기 안 하면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세 번째, 뭐 이거는 의외로 많아.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거야. 프로그램. 왜냐면 3월 31일에 초치기 하는 애들, 5월 말일에 초치기 하는 애들이 너무 많지. 국세청 컴퓨터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실제 그럴 때 있어. 그러면 막 6시, 7시에 막 애들 막 그날 밤 12시까지도 막 해. 원래 3월 30일까지 미리 해야지 저녁에 회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날 회식을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막 늦게 온 애들이 있어요. 진짜 힘들지. 어쨌든 막 늦게 하는데 전산이 다운돼 있어. 얘 5분만 더 하면 되는데 전산 다운돼. 그럼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밥 먹어야죠. 회식인데 지금 소고기인데.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직권으로 문자 다 옵니다. 하루 연장된다. 막 이런 식이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뭐 4번은 뭐 이런 거지. 뭐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권한 있는 기관에 영치가 됐어. 영치라는 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게 슬랭으로는 이제 자료가 다 빨렸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쭉 빨아간 거야. 이제 검찰 이런 데서 쭉 가져가는 건 뭐 서류가 없지. 그렇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불나거나 뭐 전화 그밖에 왜냐면 대리인인데 세무 대리인인데 도난을 당했다. 뭐 준하는 사유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어떤 애가 이제 행정에서 물어봐요. 세무사가 신고를 제대로 못 해줬다. 나는 맡겼는데 가산세 본인 내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 세무사에게 물론 구상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그 다음인데 그렇잖아. 그게 되느냐. 세무사가 이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세무사한테 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도난이든 도난까지 어쨌든 납세자의 화재 전화와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세무사에게도. 근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들 이게 개업을 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장이라는 게 장부 작성인데 그게 되게 심플한 거야. 세무사가 이제 6개월 수습하면 개업을 할 수 있잖아. 진짜로 그렇게 개업하는 친구들 많아. 기장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거야. 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거든. 여러분 전공 아니야. 그냥 되게 쉬워 이게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분들의 도움이 엄청 많이 필요해. 직원분들이 다 한단 말이야 거의. 직원이 다 하는 거야 직원이.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 중에서 직원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많지. 직원 관리 힘들어요 직원. 뭐 나는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내 직원이 퇴사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호구야. 그렇지? 기본 호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퇴사. 근데 다 퇴사해. 뭐 인터넷 카페 있지 카페.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뭐야? 새돌이 새순인가? 뭐 그 카페가 있어. 그 카페를 가면은 막 자기들끼리 글 올리고 답변 쓸 거 아니야. 우리 세무사님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린단 말이야. 그럼 밑에 답변이 와. 3월 20일 날 퇴사하시죠. 퇴사를 하는 거야. 그것도 3명 있는데 3명 다. 그럼 우리 세무사님 멘붕이지 멘붕. 그러면 진짜 친구 세무사나 이런 애들 부탁해서 마지막 쳐내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 진짜 그냥 개판으로 돼서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 원래 개판이야.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경우도 세무사 직원이 다 나갔는데 기한 연장사냐고 물어본 새끼가 있어. 대단하죠.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래서 네가 잘해 이 새끼야. 안 돼. 그런 거는 안 돼요. 대표적인 사유지 뭐. 그러면 얼마나 연장해 주냐 이런 거 있지. 얼마나. 기간 연장은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는 것처럼 연장 단위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계속 연장해 주세요.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신고와 관련된 기간은 9개월이 맥스라는 거야. 한 달 해도 맥스 9개월이라는 거야. 그거 넘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 신고 말고 뭐 기한이 있나요? 되게 많아. 신고 말고도 납세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불복을 해도 불복은 3개월 안에 해야 되거나 뭐 90일 안에 해야 되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연장이 된단 말이야. 저 사유가 있으면. 이해하시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원래 안 좋은 일은 막 같이 생긴다고 세무조사 받아서 이게 되게 억울해서 불복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90일 이내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화재 전화도 있고 막 그래. 원래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아? 안 좋은 일은 갑자기 같이 오지. 너는 안 좋은 일이 별로 표정이 없어. 없지. 그렇지. 다 좋지 인생이. 그렇잖아. 부럽다. 난
그래야 돼. 우리가 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이 걱정이라는 게 대부분은 나 얼마 전에 그런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대부분 극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극한. 그렇지? 너무 안 좋은 거 있잖아. 근데 그 책이 되는데 더 극한을 생각해 보래.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 야,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무사시험 뭐 떨어질 수도 있지. 죽진 않았잖아. 이 정도. 나 살아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마음이 편해. 얘 봐. 아무 생각이 없잖아. 얼마나 좋아. 그게 좋은 거야. 어쨌든 그런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막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신고기한 연장이라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종류가.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신고기한 연장 신청하면 무조건 오케이냐? 그건 알지. 관할세무서에서 봐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신고기한을 연장을 국세기본법은 주로 얘기하고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어. 징수법에도 기한 연장이 있거든. 그건 납부와 관련된 연장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4번이 왜 여기 아직 국세기본법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납부와 관련된 거거든, 일반적으로. 어쨌든 납부 연장 이런 거 할 때는 막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 그럼 생각을 해봐.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납부기한 연장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빨리 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막 연장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승인 내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야. 승인. 상황을 보고 보시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는 가서 신청을 해야 돼.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초치게 하니까 3월 31일 5시에 와서 연장해 주세요. 그럼 세무공무원도 당황스럽지. 퇴근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우리도 회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일 전까지는 최소한 와서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나 초치기 준비하고 있었는데 3월 31일 날 불났어. 그럼 그 사유가 있는 거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인정하면 그날까지는 해줄 수 있다. 급하게 와가지고 세무공무원한테 막 3월 31일 날 5시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 신고 못해요. 연장 좀 해주세요. 안 돼요. 3일 전까지 오셔야 돼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우리 세무 대리인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장부가 없고 난리 났어요. 연장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3일 전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불이 3일 전에 나시죠? 뭐 이런 얘기에 죽이고 싶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지. 승인. 만료 전에 승인 여부 당연히 통지해줘야 될 거 아니야. 승인 제도인데 그때까지 통지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된 거야? 됐나? 안 됐나?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 됐네요. 나는 무신고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료일까지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그런 규정도 있어. 10일 전에 미리 와서 하면은 미리 한참 가서 얘기했잖아. 근데도 만료일까지 승인을 안 내줘. 그러면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의제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규정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1페이지 가보면 송달이지. 송달. 행정행위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 국가기관이 납세자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야, 너 이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그게 송달이 송달. 국가가 국민에게 서류로 의사표시하는 거야. 행정소송법 이런 데서 좀 배우지 않아? 너 선택 과목 뭐해? 안 배웠어? 기억에 청문회 왔어? 장관 되려고 그래? 기억나? 상법이야? 우리 친구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 걱정이 없어. 걱정이. 우리 친구는 했어? 배우지 않아? 비슷해. 서류인데 서류로 의사표시 하는 거야. 의사표시. 송달이라는 거는 의사표시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지. 지대로 안 되면은 의사표시는 없는 거야. 의사표시도 없이 처분이라는 걸 해. 처분. 행정처분한단 말이야. 행정처분이라는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의사표시도 못 받고 처분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이 처분이 나중에 무효가. 무효. 그렇지? 무효라는 거 되게 큰 거지. 그렇지? 취소하고 무효의 차이가 있다면 법을 배우면 취소라는 건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도 있어. 취소라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무효는 언제까지 이런 게 없어. 기한이 없어. 그냥 언제든지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 재판관이 보고서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주장하지 않으면 따로 판단하지도 않아. 하지만 무효는 재판관이 보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 법률적 무효 사유가 있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가 어마어마한 거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야. 제대로. 그럼 송달이라는 건 제대로 된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누구에게 했느냐 이거지. 누구. 예를 들어서 갑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을한테 가서 얘기해. 그게 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세무서에서 왜 을한테 했을까? 갑과 을은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충분히 의사가 전달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요즘 같은 현대사에서 서류로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그 사람 만나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나를 만나려면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집에 있어 없어? 없어요. 우체가서 퇴근해야 되지. 아침 새벽같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저녁에 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제 와이프나 종민이한테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와이프한테 갖다 주면 전달은 되겠지. 종민이 중1이에요. 전달이 되겠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어려울 수 있어. 옛날에 그런 적 있어. 국세청에서 종민이가 9살인가 10살 때 진짜로 갖다 주려는데 아저씨가 이거 얘한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안 줬더라고. 그래서 종민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그때 이제 엄마 없어가지고 뭐 자기가 받았는데 그럼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빠 한테 뭐 서류 왔는데 뭐 근데 안 받았다고 그래서 받지 그랬을 때 안 좋은 거잖아. 의사 표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지. 안 좋은 거 그렇잖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어쨌든 누구 장소도 중요하지. 장소. 제대로 된 사람과 장소에 가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해. 그게 장소적 요건과 인적 요건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장소, 야, 원재원한테 서류 전달하려고 나 노력했는데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특히 세금은 안 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공시송달 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장소에 가야 돼. 그렇죠? 내가 오케이만 하면은 여기 와서 줘도 돼. 좀 한자로 어려운 말로 조우송달이라고 하거든. 내가 오케이만 하면 나랑 만나서 할 수 있어. 요즘 그런 거 많지. 그래서 서류를 되게 중요한 서류인데 전달해주고 싶으면 공무원분이 우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세무공무원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 웬만한 세금 내는 사람은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어. 공무원이 바로 전화합니다. 그렇지? 전화해서 만나실까요? 세금 뭐 안 내서 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옛날에 되게 잘 됐는데 요즘엔 좀 공무원분들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전화하면은 그래서 저 뭐 삼성세무서 어딘데 만나셔야 되는데 이 서류 전달해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애들처럼 막 장난치고 이런 애들이 많아.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나도 막 이러면서 어디 왜 검찰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희 국세청이에요, 삼성세무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서장님이지?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요즘 보이스피싱 너무 안 좋은 거지 사람. 어쨌든 이 두 개가 만족해 돼. 이걸 인적 요건, 이걸 장소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핵심이야, 핵심. 그럼 거기 이제 교재 보면은 장소적 요건은 동그라미 1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명의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한 곳을 지정하진 않지. 그치? 이 중에서 어디를 가는 거야, 이 중에서. 그럼 과세관청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돼. 과세관청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서류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확히 가야 되는 거야, 정확히. 오케이? 이 중에서 주소 알 수 있는데 주소가 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 다 가봐야 돼. 왜냐면 민법에 따르면 주소는 복수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두 군데 다 가봐야 돼. 사무실 가봐야 돼요. 아무 데도 안 가보고 한 곳만 딱 가보고 나머지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았다 이러면 안 돼. 그치? 90년대 초반 대법원 판례 보면은 뭐 전화번호부 보고 찾아서라도 가야지 뭐 이런 말 나와. 동사무소에 조회해서라도 가야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 지금은 다 핸드폰 되고 그래요. 외국에 있어도 다 연락되고 그러잖아. 그치? 내가 로밍하고 내가 어제 평일이었잖아. 로밍 했으면 내가 로밍 다 떴으면 이게 사람들이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해야지.
아, 선생님 외국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통화를 해. 또 나 시에서 놀아야 되는데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응? 지금 쇼핑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 못하게 말이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20분을 통화하고 내가 진짜 어쨌든 다 연락이 됩니다. 카톡 보내고 다 연락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장소에 가는 게 중요해. 그 장소에. 인적 요건 가보면 어디에 있어? 첫 번째 원칙 명인. 그러니까 명인해야 돼. 그러니까 장소적 요건에서 2, 3, 4는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세법 파악하고 1차하고 좀 다른 게 1차는 밑에 2, 3, 4도 나오는 거야. 근데 2차는 1번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 많이 쓴 거 있지. 이걸 정확한 워딩으로 기재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명인 이렇게 써야 되는데 누구지? 뭐 본인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이게 명인과 본인 또 다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 워딩을 좀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뭐 2, 3, 4, 뭐 4번 뭐 이런 거 뭐 애가 깜빵에 있는 거야. 학교에 있어. 그러면 학교에 갖다 주라는 얘기야. 그렇죠? 교정시설의 장, 국가경찰서 장에게 막 송달해야 돼. 이것도 이게 4번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되면 국회에서 다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국세청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안을 냈어. 동그라미 4번을.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국가경찰관세 유치장의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장, 국가경찰서 장에게 송달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면서 회의록 보면 여러분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보면 회의록이 다 있어. 진짜 밥 먹고 합시다도 다 적혀 있어.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 정확하게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 모 국회의원이 이거 법이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게 국가기관이 얘가 구속되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경우만 송달하게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나도 옛날에 학교를 가봐서 아는데 서류가 잘 전달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국가기관에 내가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확인된 경우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하는데 이게 수정을 하지. 역시 국회의원 전문가야. 법의 전문가. 그래서 요거를 바꾸더라고. 확인된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게 워딩이라는 게 법제처 워딩부터 해서 이게 여러분 이게 법 바꾸는 게 정확해야 돼. 그만큼. 인적 요건은 명의인의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사람한테 해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임 가능한 얘기죠. 위임 가능한 거야. 위임이라는 말이야. 위임이라는 말은 위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허락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임은 명시적일 수 있어. 첫 번째 명시적이라는 건 국세청한테 알려준 거야.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세요. 근데 쟁점이 되는 건 묵시적이야. 묵시적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의사표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겐또를 내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관습이 있고 얘한테 전달이 되면 전달이 되더라 이런 거지. 그렇죠? 묵시적의 대표적인 사례가 경비원 아저씨야. 경비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경비원에게 전달이 되면 이게 전달이 될 거냐라는 거지. 대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을 해.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그 동네의 분위기라는 거야. 동네에서 아파트 경비원 분에게 주면 전달이 되느냐 이거지. 근데 요즘은 안 될 것 같아. 요즘 개인적으로 요즘에 경비원분들이 그런 거 안 하죠. 요즘에 예전에는 다 해줬지. 옛날에 막 갑질 입고 할 때 뭐 주차까지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요즘에는 그러면은 우리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과거 대법원 판례도 취지가 묵시적 위임이 경비원에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올라간다는 얘기야. 특히 부자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른 일은 다 해줘도 서류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돼? 묵시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면은 나쁜 서류들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국가 뭐 나한테 하라는 거 다 나쁜 서류지 뭐. 그렇잖아? 그런 들이 오는 거니까 더 난리죠. 그 법원 판례 보면 난리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부자 아저씨들은 네 서류 왜 내 서류를 왜 네가 받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동네도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1차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법원 판례 아직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넘겨보시면 방가로 3번에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의 송달이라는 게 있어. 연대 납세 의무자. 아까도 봤듯이 이제 둘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고. 연대 납세.
부가세보다는 상속세가 더 재밌겠다. 상속세라는 걸 내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 상속세가 뭐 10억이 나왔다. 뭐 엄마가 다 내도 돼. 연대 납세 의무자니까. 엄마가 다 내도 내거든.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그럼 상속세 10억을 확정시켜야 될 거 아니야. 10억이라는 거를 세액을 확정시키고 나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부가라고 하는 거야. 부가. 그리고 나서 징수를 하는 거야. 징수. 오케이? 부가라는 말과 징수란 말은 되게 다른 거야. 부가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거야. 세액은 누가 원래 확정시키는 거야? 납세자가. 대부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건데 상속세는 납세자가 확정시키지 못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국가가 반드시 조사해서 확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혹은 세무조사에서 증액시키는 것도 국가가 확정시키는 건데 확정을 딱 시켜주는 행위가 먼저 있고 징수를 하는 거거든. 그럼 연대납세 의무의 핵심은 이것만 연대야. 이것만 연대. 이건 연대가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인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엄마랑 자녀가 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하고. 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소송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 손절 쳤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많아. 난 저 새끼 저거 내 새끼라고 생각 안 한다. 그렇잖아요? 생각은 안 할 수 있지만 자기 새끼고 자기 아버지를 왜 손절 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돈 있으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또. 둘이 완전히 달라.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서 얘한테만 막 부과를 해. 그러면 사고 나는 거야. 왜냐면 얘한테는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세액이 확정된 다음에 징수해야 될 거 아니야. 세액 확정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도 고지서 다 주고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다 줘야 돼. 그래서 세무공무원분들이 상속세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형제가 많은데 서로 싸움 나 있는 집안 있잖아요.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공무원도. 대리인도 막 3명 와. 상속세 신고서는 한 장인데 3장 들어와 막. 난 내가 할 거야. 형이 난 내가 할게.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래.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해. 뭐 이런 거야. 상속세라는 게 누가 신고하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원래.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불리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유불리고 무관에 그냥 하겠다는 거야. 그럼 대리인들끼리 만나서도 피곤해요 진짜. 공무원도 3명 다 설명해 줘야 돼. 그래. 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연대 납세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세액을 확정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무조사 통지서 다 줘야 돼. 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빼면 얘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야. 부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연대 납세 의무의 핵심은 세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전부 다 얘기해야 돼. 근데 그냥 안내문 같은 거는 아무나 줘도 돼. 그냥 편한 사람 줘도 되는데 명인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의 의미가 있지.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이때 고지가 세액을 확정시키는 고지를 얘기하지 징수고지는 아니야. 그냥 참고하시고. 좀 공부한 사람은 독촉이라는 얘기가 뭔지 아는데 독촉은 확정된 세액을 부과하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걸 말해. 그럼 이건 징수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독촉이라는 건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는데 압류의 전제 요건이야.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독촉이 돼야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애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액이 확정되고 나서 독촉을 하는데 제가 안 내서 내 재산이 우리끼리는 갑과 을사이 갑이 내기로 했는데 얘가 안 내면 얘한테 압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촉도 다 해줘야 돼. 내 재산 압류하기 전에는. 그래서 독촉도 법에 넣어준 거고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죠? 그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오케이? 이거 하나만 얘기해. 옛날에 동부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분할했어. 분할하면 분할 전에 세액은 분할 법인들 신설법인과 분할 이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은 책임져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신설법인과 이제 분할법인 이 둘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거든. 근데 여기가 분할이 됐어. 근데 세무조사는 기존 법인에서만 했어. 그 연대 납세 의무 이행하라고 했거든. 그게 510억인가 그렇거든. 근데 대법원에서 졌어. 얘네는 아무 책임 없다. 세무조사에 참여한 적도 없는데
얘한테도 세무조사할 때 분할 전 법인만 조사하더라도 얘한테 연대납세무를 이양하기 위해서는 얘도 같이 세무조사 참여했어야 된다. 납부, 세액 확정 절차는 같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게 연대납세무에서의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냐? 누구에게 송달해야 되는지 그 장소에 대한 얘기는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방법을 배울 거야. 방법을 배우면서 누구와 장소가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방법에는 크게 보면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우선 정상적인 방법. 우편 송달은 집배원 아저씨가 와서 하는 거야. 어? 국가기관. 교부 송달은 세무 공무원이 직접 와서 손에 쥐어주는 걸 얘기해. 교부. 그죠? 전자 송달은 이메일이나 우리 국세청에 보면은 나의 쪽지가 있거든. 나한테 오는 쪽지. 거기에다 이제 보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우편 송달 꽤 많이 하지. 우편 송달. 근데 우편이 일반 우편이 있고 등기 우편이 있잖아. 그래서 세액과 관련된 거 다 등기를 주는 걸 원칙이래. 소액 말고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교부 송달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세무공무원이 직접 옵니다. 직접. 세무공무원분이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경우가 많아. 외금 많이 가셔. 그래서. 왜냐면 안 받으려는 사람들 직접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그리고 외금 가야지 일단 2만 원 더 찍어줍니다. 어쨌든 무조건 가서 하려고 그래. 가서. 특히 얼마 안 남은 거 있지. 막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 며칠 안 남은 건 집변 아저씨들 줘가지고 안 돼. 이거 급박한데 이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쥐어주려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직접. 이해하셨죠? 그런 게 있어. 그게 교부 송달. 전자 송달은 이메일로 보내는 거야. 이메일로. 아니면 나의 국세청 쪽지함에다 넣어주는 건데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국세청이 나한테 세액을 서류가 아닌 이메일로 보냈다. 스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신청한 자만 받는 거야. 신청도 안 했는데 막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신청주의야. 신청주의. 신청이라는 게 되게 엄격해. 막 내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가잖아. 그럼 자기 전자 메일 주소 적거든. 그게 내 전자 우편으로 서류를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아니죠. 정확한 의사표시도 나도 해야지. 난 이 중요한 서류를 받는 건데 저는 서류를 전자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한 서류 신청서가 있어. 거기다 적어야지 세무서 가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인데 전자메일 주소 쓰세요라고 해서 귀찮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쓰는 메일 적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걸 가지고 전자문서 너 신청했어? 그럼 나 전자 송달해? 송달 됐는데 제대로 안 했어? 그럼 내가 부과하고 막 연체 막 하고 가산세 물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내가 원하는 장소로 신청을 법률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교부, 우편, 전자송달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고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방법에서 양가로 이번에 보충송달이라고 있어. 이거는 교부나 우편송달 동시 똑같은 건데 교부송달로 나올 거야. 시험에 나오면 사례는. 보충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송달 받아야 할 자를 거기서 못 만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이 우리가 위임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위임한 사에게 줘도 되고. 근데 명확한 위임이 아니라 묵시적도 가능하다고 했지. 묵시적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누구에게 주라고 얘기해 준 거야. 납세자가. 묵시적이라도. 근데 법에서 야, 이 정도 사람은 줘도 돼 라고 할 수도 있지. 대표적인 게 동거인.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줘도 되는 거야. 동거인. 그렇죠? 사리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미성년자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이제 대법 판례 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는 게 되느냐? 여긴 없나? 그 판례가? 없네. 뭐 8세 여하에게 주는 경우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8세 여하? 법원은 인정했어. 막 11세 뭐 8세의 여하에게 줘도 인정이 된다. 남하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애들은 남아는 좀 애들이 8살이면 내 종민 키워보니까 애가 정신이 없어. 애가 이게 중인데 뭐 내 일본 갔다 온 사이에 가기 전날 오른쪽 손가락이 농구하다 다쳐가지고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더라고. 근데 돌아오니까 왼쪽 여기가 다쳐가지고 뭘 했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제 좀 조심 좀 해라. 그때 운동은 안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옷을 잊어먹었다 그러더라고. 어쩌서 엄마가 비싼 거 사달라고 해서 비싼 걸 사줬는데 그거를 잊어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시 사주면 됐잖아 뭐 이런 식이야. 이거 내가 이제 자식이 잘못 키웠다 우리가 막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중매한테 얘기했어요. 너 그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돈 얘기 원래 잘 안 한다 하더니 그게 얼마짜리다. 너 통장에 있는 돈을 내놔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또 자기인데 자기 건데 왜 손해배상? 아니다. 내놔라. 안 그러면 앞으로는 너 헐벗고 다녀야 된다. 돈 내놔라. 그래서 무조건 돈 받기로 했는데 anyway 그 보충송달은 그래서 동거인에게 줄 수도 있어. 동거인. 오케이? 오른쪽이 또 재밌는 거야. 유치송달. 이게 뭐냐면 갔는데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공무원이 주려고 그러는데 공무원 집배하는 씨가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재훈 씨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거짓말 못하는 거. 그래서 누구예요? 당신 얼굴 똑같은데 유튜브 봤는데 똑같은데 막 이러는 거야. 어쩔 수 없구나. 일단 여기까지 왔어. 난 못 받아요. 받기 싫어요. 나 손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뭐 손 안 받아. 막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데 손 뒤로 하고 안 받는다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질은 거기야. 파란색.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두고 올 수 있어. 근데 이게 법리가 거부한 때 두고 오는 거야. 거부한 때. 거부는 했는데 그때 안 주고 일단 돌아가. 그리고 나중에 몰래 주고 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대원 판례 이런 게 있어. 사업장에 갔어. 근데 조폭 넷이 있었던 거야. 조폭. 아니 내가 공무원이어도 조폭이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못하러 거기다 대고 안 받는데 받아! 막 이러고 그래요. 받아! 근데 막 이러고 어떻게 개무섭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공무원이어도 조폭하고 해서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 무섭지. 무서운데 그 돈 받으면 내 돈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내 돈도 아닌데 그거를 못하러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안 하지. 그래서 조폭이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사무실 옆에서 그냥 삥삥삥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조폭 넷이 어디 밥 먹으러 가니까 거기다 몰래 놓고 왔어. 조폭도 소송할 줄 알아. 대법원까지 갔어. 근데 국세청이 졌어요. 왜냐면 그 현장에 아무도 없을 때 두고 오면 안 되는 거야. 거부한 때 두고 와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니? 거부한 때 두고 오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핵심 중에 하나다. 그럼 이제 정상적인 송달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다. 공시송달. 요건 이제 정상적인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